저는 이제 금방 제기했던 리셋 문제를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리셋이라는 것은 모두 다 초기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초기화 시점이 언젠가라는 거죠. 문정부가 출범할 때를 초기화시켜야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른바 탈냉전 시기 한 30년 전쯤으로 초기화해야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의 이 냉전 시기 1945년 이후 그때 리셋해야 되는가, 이 시기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한번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는 사례가 얼마 전에 싱하이밍 주한 대사가 중국의 패배 쪽에 배팅하면은 실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10년 전에 바이든 부통령이 미국의 반대 쪽에 배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싱하이밍이 그 말을 했는 며칠 전에 똑같은 그를 바이든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썼거든요. 미국의 반대에 배팅하지 마라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사실은 이와 똑같은 현상이 또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작년 2022년 8월 9일 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한중 국교 수립 30주년 기념으로 중국의 칭다오에서 장관 회담을 했는데, 그때 왕이가 5가지의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 5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독립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마라라고 한국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면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일본이 강화도 조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조선에게. 강화도 조약의 제1조가 뭐냐 하면은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것을 그 이후에 이른바 이 청일전쟁이 끝난 시모노세키 조약 1조 1항이 뭐냐 하면은 조선은 완전한 자주독립국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그 당시까지는 조선은 한 번도 자기가 자주독립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조선이 자주독립국인 것을 누가 강조하느냐 하면은 바로 일본이 강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청나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이제 영향력을 배제하고 간섭을 받지 말고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2022년 8월 9일 왕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 간섭 받지 말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라고. 자, 그런 상태에서 저는 제가 옛날에 썼던 책에서 자주라는 것은 모두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자주라는 것이 일본으로부터의 자주였고 중국으로부터의 자주였다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 냉전과 신냉전과 탈냉전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냉전이 해체되고 이 탈냉전이 시작될 때 그때 미국이 취했던 정책의 핵심은 인게이지먼트 팔러시였어요. 관여 정책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동유럽에 대해서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부시 클린턴 정부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러시아에 대해서, 소련에 대해서 사용했는데 잘 가다가 푸틴이 등장해서 결국은 실패해버렸어요. 그것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인게이지먼트 팔러시를 집요하게 사용을 했죠.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13년 시진핑이 등장하고 그리고 시진핑이 이데올로기 숭괴랑 운동을 전개하고 공산당의 장악력을 높여가고 그것이 2018년 시진핑이 2기 집권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인게이지먼트 팔러시가 실패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개입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죠. 저는 중국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정책이 실패했고 디커플링 정책도 실패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디리스킹 정책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디리스킹 정책. 성공할 보장이 없어요.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서 리스킹을 해지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저는 성공할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공은 동유럽보다도 러시아보다도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은 2000년간의 그 엄청난 문명적 능력과 패권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해서 이것을 성공할 보장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서 중국은 전체적으로 저는 제 책에서는 중화제국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찍이 1990년대 중반에
싱가포르의 리완유 수상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한번 깨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계 어떤 나라도 감당하기 힘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2020년 오늘날에 와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중국의 강대화라는 것이 몇 년을 갈 것인가? 이것이 30년 안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50년 갈 것인가? 100년 갈 것인가? 아니면 500년 갈 것인가? 500년.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패권은 2000년간 유지됐잖아요. 이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국가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대목에서 아까 김기정 사회자님께서는 도대체 현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한번 이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의 의식 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저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중국에 대한 위협감이라고 봐요.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더 큰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운명에 있어서 위험 요인은 중국이다. 이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강력한 아까 말한 서틴 클락스라고 우리 이혜정 교수님이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핵심적인 공통의 적은 중국이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고 결국은 북한을 후원하고 있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중국에 대한 적을 어떻게 할 거냐. 강력한 이 경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편들은 다 우리의 편이 될 수 있고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환상을 쫓는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확실한 국내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국민의 7, 80%가 중국에 대한 강한 혐오하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반중의식이 여론조사를 하면 일본의 반일의식을 뛰어넘어요. 이런 강력한 7, 80% 되는 지지 기반 위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저는 첫 번째인데 여기서 저는 우리가 민주당이 뭐 이쪽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뭔가 대안을 내려면은 이 강대해지고 있는 중국 앞으로 50년, 100년간 같이 이 문제를 우리가 조상들이 2000년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대책이 1차적으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는 이제 미중 패권 경쟁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30년이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미국이 이기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또 이길 거라는 또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매우 현명하고도 한편은 눈이 여러 개가 달린 이런 우리 이 앞으로는 당분간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현재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과의 이른바 한미동맹 관계에다가 전통적인 한중관계, 지난 30년간 한중관계를 규정해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어떤 식으로 병행시켜 나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그것을 상호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가 핵심적인 저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북핵 문제예요. 오늘 사실 여기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국제관계 전문가시고 또 경제 전문가시라서 북핵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현재의 국가 전략에 있어서 아까 말한 중국의 부상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핵을 무장한 나라가 됐어. 비핵화는 불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일찍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반도 비핵화 패러다임은 실패했다. 더 이상 그것에 입각한 정책은 사실은 그것은 허상을 쫓는 것이다. 귀신을 잡는 거나 똑같아라. 한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태, 북한을 핵 무장국가로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반도의 안보정책을 수립할 거냐, 남북관계를 수립할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핵 동결이다 이렇게 봐요.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것에 관련되는 협상이 재개될 필요가 있고 그것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국과 북한이죠. 일종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그 협상 가능 영역 그걸 중심으로 새로운 협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면은 미국이
1972년 닉슨 그 중국 방문처럼 새로운 형태의 국교 수립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의 국내 문제라고 봐요. 국내 정치의 문제. 한국의 국내 정치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분열되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적대화되었어요. 적대화. 옛날에 이렇게 적대화되진 않았거든요. 이제는 적대화돼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국내 정치적 외교안보 문제를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 전략적으로는 또 한편은 인구 절벽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외교안보, 경제, 통상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인구 절벽만으로도 한국은 30년 안에 망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30년 안에 망해요. 인구 절벽만으로도.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진짜 새롭게 나오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아까 김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중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 그런 것뿐만 아니고 남북 관계에서도 뭔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율성이 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지난 시간 동안에 확보한 소프트 파워. 이 소프트 파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력한 우리 국가 전략에 사용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